네, 자, 그럼 우리가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그러나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질상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공동 신청이다. 일단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등기 신청하는 누가 신청하느냐 관련돼서 신청과 관련돼서 72페이지 한가로 3번 보시면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데요. 자, 요거 간단하게 보죠. 자,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X물건 10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지금 현재 등기부에는요.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을과 갑과 매매를 했으니까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요. 그 기간, 그 사이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사망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 X 부동산은 을이 취득하는 게 아니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갑이 소유하던 물건이 갑이 사망했는데 갑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A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소유합니까? A가 소유하는 거죠. 바로 상속에서. 이 사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A가 소유하겠죠. 자, 그러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갑이 죽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상속이 됐기 때문에 상속인은 그 권리도 갑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하기 때문에 이제 을이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를 이제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A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A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상속인으로서 이제 을에게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는 누구랑 누구랑 하겠습니까? A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죠. 현재 소유자는 A니까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등기가 이제 권리가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갑이 소유하던 물건이 갑이 사망했으니까 이해해가지고 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될 것이고 소유권이 갑에게서 A로 넘어가니까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상속이니까 상속이라고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A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A가 이전 등기 해줘야 되니까요. 돈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을은 잔금 A한테 주고 A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2해, 3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을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매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민법상 권리의 변동 과정은 갑, A, 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걸 그대로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를 해놓으면은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 외부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부를 보고 딱 보면은 이렇게 판단하겠죠. 갑이 원래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갑이 죽어가지고 A가 상속을 받았고 A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을한테 이전 등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등기만 보면 A하고 을하고 매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과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갑과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를 최대한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실체관계를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를 권리 순서대로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니까 실체관계를 반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A하고 을하고 매매한 것처럼 보여버리니까요. 따라서 등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고요. A의 등기를 생략을 하고 갑에게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상태에서 이해가지고요. A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을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그리고 매매라고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과 을과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전 등기 날짜를 봤더니요. 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더라 이거죠. 죽은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를 보면 갑이 사망한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갑이 죽은 다음에 그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해줬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이전 등기를 못 해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요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관계하고 전혀 다르게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그 등기는요, 그러니까 권리 순서대로 이렇게 등기를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등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사실관계, 원래 법률관계를 왜곡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등기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실관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그대로 따라서 등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반영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구랑 했습니까? 갑과 을이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갑은 죽었잖아요. 결국 A랑 을하고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졌겠죠. 상속인에 의해서.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이 등기부상에서는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이죠.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오로지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지금 등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고 이 대위 등기 신청이 있는데 대위는 일단은 지금 무시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만 보면은요. 자, 동그라미 2만 보죠. 2만. 니은을 보죠. 니은. 즉 해서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 상속인, 피상속인,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명예 등의 원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갑이 팔았다는 거죠. 이 매매가 피상속인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아직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 등기하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즉 아직 등기 신청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상속 등기 원래 소유자는 A에게로 넘어가지만은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사안에서는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 결론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요런 등기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바로 X 부동산을 상속을 했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을한테 팔았어요. X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갑이 죽어가지고 A가 상속을 한 다음에 을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등기가 맞는 것이지만은 요거하고 요건 다르잖아요. 상속인이 판 게 아니라 매도인이 갑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등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 구별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하는 과정은 권리 변동 과정과는 잠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4 보시면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요. 직접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등기하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이런 게 하는데요. 첨부 서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첨부 서면을 구하러 다니려면요. 이 사람 하루에 못 끝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한번 등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법원 갔다가 세무서 갔다가 여기 은행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요. 뭐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얼마 주고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빠른 거예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그래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할 때요. 보통 현실은 이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잔금 지급일자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열쇠하고 등기 서류만 넘겨주죠. 등기 서류만 넘겨주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돈 다 주고요. 열쇠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될 것이고 등기 서류 가지고 있다가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법무사가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 비용은 이게 보통 이제 등기 비용은 갑이 줍니까? 을이 줍니까? 매도인이 주는 거예요? 을이 주는 거예요? 찍는 거죠. 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이든지 을이든지 주겠죠. 원래는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갑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을이 부담을 하죠. 을이.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거죠. 이게. 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관행 몰랐다. 나는 관행 몰랐어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기면은요. 이게 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을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갑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법무사 비용을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가겠죠. 근데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이 들어가는 거죠. 관행.
사실인 관습. 그러니까 서로 모를 때는 원래 하던 대로 하자는 의미잖아요. 이 하던 대로 하자 이게 관행이죠. 이런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인 관습.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을요. 당사자들이 알건 모르건 일반적인 관행은요. 그게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의리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리라는 사람이 이제 A한테 주면은요. 그러면은 이때 의리라는 사람은요.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A는요. 을로부터도 어떻게 돼요? 신청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고 갑으로부터도 수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동 신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그것도 씁니다. 위임장 같은 것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가 하는 거죠.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리인이 되겠죠. 이 법무사는 갑과 을에 선임된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이 되겠죠. 임의 대리인.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꼬마예요. 아직 뭐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꼬마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 을의 아버지가 대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꼬마 같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버지, 부모 이런 사람들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도 대리할 수가 있고요. 임의 대리인도 대리할 수가 있고요. 대리할 수 있다. 자, 의 보시면은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대리인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리인에 맡겨가지고. 현실은 다 그렇죠. 니은 보시면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모두 포함되고요. 이때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 매도인 매수인데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것을 쌍방 대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법률행위 무엇을. 그러면 이것도 만약 결정해버리면은 A가 누군가는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런 살 것인가, 이것은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갑과 을이 다 결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단지 A는 갑에게서 을로 등기 이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의 이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대립될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2번 대리인의 자격이요. 그러면 대리인은 누구나 대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 있어서요. 뒤에서 우리가 볼 텐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등기는 전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 신고도 어떻습니까? 예전엔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를 했어야 돼요. 지금도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그러나 집에서 어떻습니까? 전자신청 가능하잖아요. 전자신고가 가능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바로 전자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문 신청을 대리할 자는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가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가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형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업으로 하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업으로 해버리면 법무사는 뭐 먹고 살게요. 그러니까 업으로는 못하고요. 한 번 정도는 대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업으로만 아니라면은. 그런데 밑에 전자신청은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단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는 하지를 못한다. 그걸로 먹고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야. 그리고 그러나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변호사나 법무사, 가로는 안 읽어도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대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요. 이런 대리인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만이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이런 자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겠네요. 그때 자세히 봅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제3자, 그 상속인에 의해 신청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대리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인 내용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공동 신청.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X 물건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계속 나와요. 민법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우리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신청을 요구하면 등기관이 바로 등기를 해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가서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신청서.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첨부 서면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면.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신청서, 첨부서면 했는데요.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좀 이렇게 용어를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신청서 하면 이제 신청서에 어떻게 돼요? 신청서 여러 가지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에 여러 가지 기재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재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해가지고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그래서 이것을 신청정보 이렇게 해요. 괜히 말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신청서 기재사항. 그래서 반드시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이때 신청서 기재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만 제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첨부서면들을 또 제출해야 됩니다. 첨부서면. 그러면 첨부서면을 또 뭐라고 하냐면요. 첨부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그래서 이것을 첨부정보라고 해요. 첨부정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신청정보, 첨부정보, 이것이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가 되겠죠. 정보.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가서 신청서 써야 되고, 첨부서면들을 다 들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사 밑에 있죠. 옆에 보시면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있는데요.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과 을이 신청할 때는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다. 여기서 제공해야 될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신청정보, 첨부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는 뭐가 있고, 또 갈 때 첨부해서 가져야 될 첨부서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요것을 보는 겁니다. 요것을.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등기가 되니까요. 이게 절차예요. 자,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신청정보 있죠. 자, 신청정보는 신청서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 이거 보세요. 이제 신청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면이고 뒤에는 이제 뒷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면, 뒷면. 자, 그러면은 신청서는요. 신청서는 앞으로 장차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신청한 대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서 안에는요,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어떠한 원인으로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신청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요게 이제 신청서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사항이에요. 기타 사항. 그러면 보죠. 우리가 신청서를 보고 보죠. 자, 그래서 신청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요, 등기관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밑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 표시가 있죠. 부동산 표시. 무엇을 넘기느냐? 부동산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토지면은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곳으로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표시하면서 거기에 뭘 적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겠죠. 만약에 건물이면은요, 이제 건물 내역 이런 게 적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걸 적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거래 가액이 있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지금은 거래 가액을 신고하고 이 실거래 가액을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가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어떻습니까? 그 거래 가액을 기록을 해야 돼요. 거래 가액. 그러니까 신청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그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에. 그렇죠? 요 그림 하면 신청 정보가 다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신청서에 기재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일이 되겠죠. 자,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은 매매죠. 매매. 이게 등기 원인이 되겠죠. 등기 원인을 적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라는 것은 매매한 날짜를 적습니다. 매매한 날짜. 등기 원인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등기 목적이죠. 등기 목적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전할 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분만 이전할 수도 있어요. 갑이 X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X인데, 이제 뭐 배우자가 을입니다. 야, 이거 반 내 앞으로 등기해. 그러니까는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을한테로 이전을 해요.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물론 3분의 1만 넘길 수도 있고 3분의 1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분만 넘깁니다. 2분의 1만. 그러면은 을이 2분의 1 가지면 갑도 이제 2분의 1만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을 넘기게 되면은 지분을 적습니다. 근데 전부를 넘기게 되면 지분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전부를 넘기게 되면. 그래서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이거는 그 밑에 보시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신청인이 되겠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인을 적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란에는 갑을 적을 것이고 등기 권리자라는 을을 적고요. 이때 적을 때는 성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도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밑에 가로 열고는요. 만약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성명 대신에 이제 명칭이나 상호를 적을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겠죠. 법인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번호를 적으면 되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주소라고 하지 않고 소재지라고 해요. 그래서 소재를 적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요. 7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73페이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73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신청 정보에서 1, 2, 3, 4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에 있는 거, 73페이지 1에 있는 게 부동산 표시라는 거죠. 부동산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적고요. 그 다음 2 보시면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신청일 적고요. 신청이 적었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3, 4, 5는요. 신청인이 만약에 갑이랑 을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와서 신청하면 대리인 이름을 적을 것이고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걸어올 수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표자가 오겠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표자 이름을 적고요. 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뭐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그러면 교회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물론 대표자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이름을 적을 때는요. 그 교회 이름으로 적는 거예요. 교회 이름. 그래서 갑교회 대표자 A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갑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신청은 교회가 신청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2, 3, 4, 5는요. 다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대표적인 것이죠. 직접 오게 되면 이 사람도 적는데 대리인이 오면은 그 대리인 이름도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 73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등기 원인 나오죠. 등기 원인. 그 책 76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7 보니까 어떻습니까? 등기의 목적 이렇게 나오죠. 등기의 목적. 73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신청 정보 동그라미 1, 2, 3, 4, 5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7 보니까 등기의 목적 나오잖아요. 등기의 목적. 이걸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8 보시면 등기별 정보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9 보시면 이제 등기소의 표시. 그러니까 어느 등기소에 지금 신청한다는 등기 표시도 나와 있을 것이고 이거 등기소 표시. 그 다음에 신청. 이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내용만 중요합니다. 요 내용만. 나머지는 기타 사항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날짜 적을 거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청하는 날짜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거래 가액 적죠. 거래 가액.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가로 읽어보시면은요. 매매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하면 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만 거래 가액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거래 가액을 이제 실거래 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번 보시면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할 때 그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요.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 지분을 적습니다. 자, 요것은요. 뭐냐면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잠깐 공유라는 개념을 했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X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10억 정도 되는데 A라는 사람이 꼭 사고 싶은데 자기가 10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억을 투자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4억을 구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 투자자를 모집했더니 B라는 사람이 4억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제 10억을 내고 샀습니다. 자, 샀으면 이 사람은 6억 투자했고 이 사람은 4억 투자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분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10분의 6, 이 사람은 10분의 4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에게서 지금 이전 등기를 어떻게 돼요? A와 B에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A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은 이 갑에게서 2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할 때는 A 3분의 5분의 3, B 5분의 2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유한다 그러면 공유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하면서요. 자, A와 B에게 이만큼씩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이 사람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지분을 등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을 등기해놔야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얼마든지 또 C라는 사람한테 5분의 1을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분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2명 이상의 소유자인 경우, 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요, 지분을 적습니다. 다만 이 지분은요, 두 사람이 공유일 때만 적어요. 공유일 때만. 자, 그러면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요, 총유가 있어요. 이건 자세한 내용은 또 민법에서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민법에서 다루는데, 총유는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나 종종처럼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예요. 그러면 합유는 뭐냐면은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랑 병이라는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땅 하나 사가지고요, 주차장에 어떤 공동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이 한 10억 정도 돼가지고 이 사람이 6억 내고 이 사람이 2억 내고 이 사람이 2억 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5분의 1,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6억, 2억, 2억 냈으니까. 산수가 좀 힘든가요? 예,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있어서 3대 1대 1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동업자들이죠. 이 동업자들의 모임을요,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그러면 조합은요, 이 사람들이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야, 우리 같이 동업할래. 그럼 을이 병과 또 같이 동업할래. 갑과 병 사이에도 같이 동업할래.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동업을 하게 되겠죠. 이걸 동업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민법에서는 동업계약이라고 하지 않고요, 동업이라는 단어 대신에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는 이런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업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조합이라는 말 나오면 아, 이것은 동업계약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조합 계약에 있어서 그 조합원들이요,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동업자들의 모임. 이 동업자들이 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해요. 합유. 동업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업과 그 공유는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공유는 어떻다고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라고 했죠. 근데 동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동업을 합니까?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동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끈끈한 어떤 연결관계를, 신뢰관계가 있었을 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그렇죠? 그래서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그럼 조합 같은 경우에요, 이제 합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합유도 지분이 있겠죠. 자기가 출자한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 같은 경우에는요, A하고 B는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A는 이 무동산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5분의 3만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5분의 2가요, B 앞으로 등기되어 있든 C 앞으로 등기되어 있든 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A는 B도 본 적이 없고 C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유 지분은요,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지분은요, A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분이 있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관계가 공유 관계예요. 근데 합유는 좀 다릅니다. 합유는. 그러니까 공유는요, 만약에 B가 죽었다고 해보죠. 사망을 했어요. 만약에 둘이 공유하고 있는데 B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5분의 2 지분을 유일한 상속인이 C면 어떻습니까? C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5분의 2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A와 C가 공유자가 되겠죠,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공동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합유는 좀 달라요. 지분은 존재하지만은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해보죠. 병이 사망을 했어요. 친구들끼리 동업하는데 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에요. 자식이라고 한 6살 먹은 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을병이 종업하다가 이 합유 지분이 사망을 해가지고 지분이 상속이 되면은 이제는 갑하고 을하고 6살 먹은 꼬마랑 같이 동업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돼요. 믿는 관계들끼리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합은 사업을 하는데 6살 먹은 애가 끼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있지만은 상속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합유 지분이 있지만은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출자한 2억 원을요,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회수를 하고 싶으면은 이걸 지분을 팔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롭게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팔아버리면요. 그러면 가불은 병을 믿고 같이 동업을 한 건데 가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이라는 사람이 동업자로 들어와 버리면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동업자로서의 그 지분, 합유 지분은요. 자유롭게 처분을 못해요. 처분하려면요. 다른 어떤 조합원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2억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처분해야 됐는데 내가 정한테 처분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 정 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처분해도 돼. 라고 해서 합의를 해주면은 동의를 해주면 그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을병이 동업하다가 이제 갑을정이 동업하게 되겠죠. 동업정관계가. 그러니까 공유와 합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둘 다 지분은 있지만은 이것은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이거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총유 같은 경우는요. 지분 자체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갈 때 그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총유는. 뭐 헌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간에 여기 지분 자체가 없고 이건 지분 처분이 있지만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건 자유롭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합유에 있어서도요 이 지분 그러니까 공유는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지분들을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합유는요 이렇게 지분이 있지만은요 만약에 지분 등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지분 등기가 하게 되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가불의 동의도 없이도 당연히 동의 없이 지분이 이전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동의 없이 지분이 이전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아예 애초에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분 등기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합유는 지분은 존재하지만 지분을 등기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등기를 하려면요 지분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갑을병 정대 모두 오라는 거죠. 모두 동의가 돼서 모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다 의사가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갑을병으로 합유 등기가 됐던 것을 갑을정으로 어떻게 되냐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갑을병이 합유하고 있으면요 갑을병 합유라고만 적어요. 그리고 만약 합유자가 바뀌면 이제 갑을정 합유라고만 적지 이 사람들의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분이 자유롭게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합유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합유에 있어서 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뭐 지분을 압류했다. 지분이 등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그 13번 보시면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지분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유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유.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만은 그래서 다 네 가지가 있죠. 합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고만 적는다. 라는 거죠. 합유라고만 적는다. 자, 요런 걸 적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신청 정보예요. 자, 그러면은요, 등기필 정보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그 6번 법, 7번, 8번에 등기필 정보라고 했었죠. 별표까지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등기부 뒷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뒷부분을. 신청서 뒷부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 표준액,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주택 사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적는데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등기법 시간에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세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법에서는. 그 다음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요. 위에서 한 15칸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말 있죠. 서너 칸 내려오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로 써주죠. 찾으셨죠?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이제 기재를 합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뭐냐면은요, 이제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은 법무사가 권리증을 줍니다. 권리증. 그래서 권리증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세속적으로는 이렇게 권리증 해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는 권리증이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뭐냐?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어떤 걸 줬냐면요 권리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최초에 갑 앞으로요 보존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보존 등기. 그러면 갑 앞으로에 뭘 주냐? 이 사람한테 등기 필증을 줘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등기 필증을 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권리증으로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줬습니다. 이 등기 필증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가 된 게 맞다. 이걸 증명하는 소리로서 그러니까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을 한다는 거죠. 권리자라는 걸 증명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전 등기하게 되면 등기 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신 분들은 등기 필증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등기와 관련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매매를 했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권리증,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권리증으로서 지금은 등기필 정보, 즉 갑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라는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갑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 어떻게 돼요?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추정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인터넷 뱅킹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예금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를 해서요. 무슨 카드 같은 거 있어요. 인터넷 인터넷 뱅킹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송금 계좌 이체할 때 앞번호 몇 번 앞번호 2개 쓰고 몇 번 뒷번호 2개 쓰세요. 이런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예금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걸 기재를 해야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그 예금자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을 넘기는데 갑이 소유자 맞다.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갑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받았겠죠. 그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카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기본서 보면 등기필 정보에 또 견본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 여기에 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일련 번호가 있고요. 카드에. 우리 그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여기 일련 번호가 있죠. 여기에 써져 있는 그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에 일련 번호가 있고요. 여기에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네 자리에 비밀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이 3372다.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12번은 또 이렇게 네 자리씩. 여기 비밀번호. 그러니까 숫자 50개가 있으면서 거기에 각각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이걸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요,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증명서로서 등기 필증이 있어가지고 그 등기 필증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게 했어요. 근데 첨부 서면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 장으로 됐으니까.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요, 이 권리증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기필 정보 있죠, 이것을 등기를 신청할 때 이걸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죠. 쓰는 내용 보면은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요.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명을 쓰고요. 그 권리자 성명을 쓴 다음에 오른쪽에 일련 번호란이 있죠. 그럼 일련 번호란에는 이걸 적고요. 이걸 적고 그 오른쪽에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그 비밀번호는요. 50개의 비밀번호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14번을 선택했으면 14 한 다음에 337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내가 10번이 난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10 쓰고 거기에 비밀번호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관이 딱 확인해가지고 1년 번호 찍어가지고 14번 찍었더니 3372가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50개 비밀번호 다 제공하는 거 아니죠. 숫자만 하나만 골라서 2개만 골라서 제공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숫자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요. 첨부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신청서에다 쓰면 된다는 거죠. 신청서에다. 번호 하나만 쓰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이제 신청서 기재사항이 되는 거죠. 즉 신청 정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모든 등기를 할 때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보면요. 이건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리의 등기. 그러면 등기에는요. 권리의 등기가 있고 표지에 부의하는 표시, 사실의 등기가 있었죠. 사실의 등기. 예를 들면은 자, 권리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해요. 그럼 권리자는 아무런 변경이 없죠. 그러면은 전에서 과로 부동산에 대한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권리자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권리자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요. 표시란의 등기가 되겠죠. 표시란에 하는 등기를 할 때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그냥 전에서 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지고 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 들고 가면 되겠죠. 토지대장. 이것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지 권리증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자, 등기필 정보는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갑이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어요? 갑이 지금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인 갑이 지금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이, 이 사람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인일 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인일 때. 그래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갑과 을이 공동신청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그 안에 표시를 한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요.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꾸로요.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신청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지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요. 관공서 촉탁이라는 것은 관공서가 야, 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라. 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 관공서는 신뢰가 있죠. 신용성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그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공동 신청인데 근데 하나 유일하게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예요. 자, 단독 신청인데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이라는 것은 갑이 신청하는 겁니까? 을이 신청하는 겁니까? 갑이 지금 신청하는 거죠. 이 사람 등기 의무자니까. 이 사람 등기 권리자죠. 등기법에서는 무조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렇죠. 그럼 갑이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갑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죠.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면 을은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갑은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자기는 등기필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권리의 등기로서 공동 신청하는 경우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단독 신청 중에서도 유일하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 있죠. 등기필 정보는 다만해서 공동 신청. 그리고 가로 읽어보시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관공서가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정성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거죠. 이거 두 가지 경우.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신청 정보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하지는 않고 다음 편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맛만 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는 갑과 을이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과 을이 자기가 신청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서에 써놓으면은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틀리게 작성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쓴다고 썼는데 지목이 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신청인이 이 사람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신청서에 지목을 잘못 기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신청인이 자기가 이름,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데 실수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적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10억도 아닌 10억 주고 사고 팔았는데 8억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갑과 을이 신청서를 쓰기 때문에 진정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틀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가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요 증명하는 서면들을 다 첨부 정보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틀림이 없이 맞다라는 것을요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 서면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맞다라는 것은요, 이 첨부 서류들은요, 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소에서 발급한 서류들입니다.
공무서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첨부서면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 공무서의 서류는 대장이 있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틀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등기관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똑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러면 신청인을 기재하는데 신청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공적인 서류로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있죠. 거기 주소,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가액이요. 자, 거래가액을 기재하는데 이건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 거래가액을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보고 맞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맞다라고 인정해주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면 그 신고 필증이 어떻게 돼요? 이 거래가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신고 필증은 또 공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것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확인이 됐죠. 이거 증명하는 소리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세금 냈다라는 걸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떼가지고 와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이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첨부서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다만 이때 이제 매매를 했다라는 그 원인, 등기 원인. 이 증명 정보로는 매매는 갑과 을이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명 정보로는 계약서가 있겠죠. 우리는 매매를 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또 들고 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첨부서면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 첨부서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등기법은요, 끊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쭉 이렇게 연결 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연결해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등기법을 이해가 좀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첨부서면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